안녕하세요. 저는 어촌마을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연이 정해져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운명 말입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운명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돌고 돌아 만나게 된 제 운명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선박사고로 부모님과 두 동생,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가족 전부를 한 번에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부모님이 함께 일하시던 작은 어선이었는데 그날은 업이 있던 날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동생들을 데리고 근처 갯바위로 낚시를 가셨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을 따라 근교에 있는 큰 조시의 영화관에를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던 때가 아니어서 저는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건의 발단이었죠. 그때 저는 이제 막 국민학교를 들어가 친구들을 사귀고 한창 어울릴 때였습니다. 동네에는 제 또래가 없었기에 동생들이 유일한 친구였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니 무척 신났었죠. 하지만 반대로 동생들은 항상 자신들과 놀던 형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소홀해지니 그게 무척 부럽고 심통이 났었나 봐요. 특히 저보다 2살 아래인 바로 밑에 동생은 뭐가 되었든 저와 함께하려 했거든요. 형아 어디가? 형 오늘 극장 간다? 저는 동생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극장? 나도 가고 싶다. 동생도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영화를 광고하는 걸 보았기에 극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듯 했습니다. 동생은 저와 부모님께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웬만해선 동생들 데리고 놀러 가라고 하시던 부모님도 친구 부모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간다는 걸 아셨기에 동생을 말리셨습니다. 형아, 차 타고 멀리 가야 돼. 희준이는 나중에 아빠 차 사시면 그때 같이 가자. 알았지? 하지만 어머니의 저 말은 동생을 더욱 자극하는 게 되었습니다. 나도 차 타고 싶어. 나도 차 탈래. 저희 집은 물론이었고 주변에 차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그때까지 버스 말고는 한 번도 차를 타보지 못했던 동생은 나중에는 극장보다는 차를 타고 싶다고 보챘어요. 급기야 막내 동생까지 영문도 모른 채 둘째를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희준이랑 병준이는 아빠랑 같이 배 타러 갈까? 부모님은 두 동생을 달래기 위해 평소엔 일을 하느라 태워주시지 않던 배를 태워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바다로 나갔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영화를 보러 가지만 않았어도 사고는 없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무슨 운명의 장난이 그리 혹독했나 싶어요. 어떤 날은 종일 저를 원망했고 또 어떤 날은 저를 두고 떠나버린 가족들을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과 두 동생이 좋은 곳에서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제 나름의 위안을 찾았어요. 특히나 부모님께서 껌딱지처럼 붙어 계실 거란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함께였어도 작은 다툼 한 번 없을 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도 동네 어른들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금슬이 남달랐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영준이,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네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달렸을 거야. 아이 금슬이 어찌나 좋은지 하도 붙어 다니니 다들 껌딱지라고 했어. 이제는 오래전 일이니 저렇게 허허 웃으며 농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떠나보내고 돌봐줄 사람이 없던 저는 친척 어르신이 사는 마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척 형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뻘이었어요. 촌수로 따지면 저에게는 큰아버지 뻘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낡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젊을 적엔 읍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다던데 제가 같이 살게 되었을 때는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1000평이 넘는 밭을 할아버지 혼자서 일구시는데 거기다 온갖 작물을 다 키우느라
사계절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물론 함께 살게 된 저에게도 할 일이 주어졌죠. 할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잔소리를 하실 만큼 꼬장꼬장한 성미셨어요. 영준이 이놈, 학교 끝나면 바로바로 오라고 했지? 일하지 않는 놈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 너도 저녁 얻어먹으려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라도 퍼뜩퍼뜩 하거라. 읍내 가서 모종을 받아오는 일이라든지 밭에 난 잡초를 뽑는 일 등 제게 주어지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고사하고 딴 생각할 틈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잠깐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면 떠난 가족이 떠올라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한달음에 달려와 제게 일을 주셨어요. 시간이 남아도니 눈물이 쩔쩔 흐르지. 얼른 이장내 가서 비료 한 포대 받아오너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족 전부를 사고로 한 번에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읍사무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며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보내 허튼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쉬지 않고 일을 주셨던 거고요. 자꾸 떠올리면 한이 되게 마련이야. 몸이 힘들면 딴 생각도 안 나고 또 땀 흘려 일한 만큼 작물도 쑥쑥 자라주니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냐. 그제야 마냥 무섭기만 하던 할아버지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연세가 많으셨던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후 다시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집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간단한 집안일은 전부 배워두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는지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제게 집안일이며 불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하는 거, 칼을 다루는 법 등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할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당장 몸을 쓰며 할 일이 없어지니 가족들과 할아버지의 죽음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품에라도 안겨 마음껏 울며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법인지 할아버지와 가까운 친척 어른들이 집과 논을 팔아 유산을 나누는 바람에 저는 진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준이는 그럼 어디서 지내게 해요? 외삼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러 보내야지. 아이고, 그 집 마누라가 영준이 부모 죽었을 때도 아주 정색을 했다잖아. 쟤 데리고 올까 봐. 그렇게 저는 또 돌고 돌아 얼굴도 본 적 없던 친척분의 집에서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했던 친척 어른 내외는 맞벌이를 하시느라 제게 신경 쓸 틈이 없으셨어요. 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간단한 준비물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도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유로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자 나중에는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말이 우습지? 저번 시간에 준비물 꼭 챙겨오라고 했어, 안 했어? 요새야 그런 일이 드물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도 많았거든요. 저희 반 담임 선생님도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매번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는 게 선생님의 기분을 나쁘게 했나 봐요. 사실 그렇다 해도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을 참고 매를 맞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요구르트를 파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술에 담긴 요구르트가 어찌나 먹고 싶던지 결국 아주머니 몰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꾀가 쉽게 통할 리가 없었죠. 아주머니는 제 행동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쩐지 요 놈이 가던 길은 안 가고 계속 주변을 뺑뺑 돈다 싶더라.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앞장서 요 놈아. 저는 창피함과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훔쳐 먹으려고 누가 가르치디? 엄마가 그래? 아니면 아빠가 그래? 죄송해요. 저는 아주머니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동네 어른이 저를 보신 겁니다. 요구르트 아줌마, 얘가 부모 죽고 갈 데 없어서 저기 빨간 벽돌집에 왔다는 그 애잖아. 얘가 걔예요? 아줌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크게 혼나겠구나 싶어 아주머니께 애원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제가 잘못을 하면 부모 없는 애는 티가 난다며 더욱 혼을 내는 어른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머니는 화가 누그러진 음성으로 제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잔뜩 주눅이 든 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영준이요. 뭐? 김형준? 김영준. 아, 영준이. 영준이 너 몇 살이야? 10살이요. 영준아, 아줌마가 일 시켜줄까? 아주머니는 제게 새벽에 하는 우유 배달 일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저는 돈도 주고 우유와 요구르트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금방 적응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제 인생은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빼먹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또 가끔씩은 맛있는 간식으로 배를 채울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처음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와 요구르트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행복하고 좋을 수만은 없었죠.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에는 문 밖을 나서는 게 어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땀을 흠뻑 흘리고 학교에 가니 친구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영준이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 너 오늘 안 씻었냐? 하지만 이런 식의 놀림은 견딜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우유 배달집의 횡포 아닌 횡포였죠. 어디서 상한 우유를 갖다 놓고 시치미를 떼? 아니에요. 제가 배달한 건 어제 새로 들어온 우유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여기 날짜 안 보여? 이렇게 말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유가 배달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터진 우유를 갖다 놨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엔 제 잘못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내지르는 고성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그만큼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1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는 어른도 있었고, 안 입은 옷이라며 옷을 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저의 운명의 한 조각이 된 어르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셨어요. 할머니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날은 달도 없는 새벽이라 온통 주변이 캄캄했어요. 저는 작은 후레쉬 하나를 들고 수레를 끌며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마당에 우유를 지고 들어갔을 때 시커먼 형체 하나가 평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들고 있던 우유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이 집 사는 사람이지. 할머니의 목소리엔 웃음기가 다분했습니다. 놀라는 제 모습이 재밌으셨나 봐요. 하지만 제 상황은 재밌지 않았습니다. 우유 하나를 터뜨렸으니 다시 대리점에 가서 하나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 때문에 놀라서 우유 터뜨렸잖아요. 요 놈이?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혼자 놀래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겨. 할머니 말씀이 맞았지만 자칫하면 학교를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 입은 한치나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두운 데 앉아 계셨잖아요. 누가 이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요? 제가 투덜거리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늙으면 잠이 없어져서 그래. 내 집 마당에도 못 앉아 있으면 아이 도대체 이 늙은이는 어딜 가야 된단 말이요. 너는 잔소리 말고 우유 터뜨린 건 아무 말 안 할 테니 어여 가기나 혀. 진짜죠? 그럼 저 오늘 우유 배달 한 거예요? 그래, 우유 배달 한 거요. 나중에 우리 사장님한테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이놈이 속고만 살았나? 너희 사장 불러다 딴소리하기 전에 어여 가. 저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후에야 마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을 가려다 문득 생각이 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어두운 데 앉아 계시지 말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할머니 집으로 들어서던 저는 우선 후레쉬로 마당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안심한 후에야 마당으로 들어가 배청마루에 우유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전날 일이 맘에 걸려 제 몫의 우유를 가져왔거든요. 할머니, 어제 우유 못 드셨으니까 오늘은 2개 드세요. 저는 방을 향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다 나타나셨는지 할머니가 떡하니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이번엔 놀라서 아예 엉덩방아를 찢기까지 했습니다. 이놈아! 사장한테 혼날까봐 벌벌 떨더니 어떻게 2개를 가져온 거요? 할머니, 귀신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물음에 대답할 엄두도 못 내고 말까지 더듬으며 겨우 저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귀신이면 왜 여기 있겠어? 저짝 우리 아들내미 사는 데서 기웃기웃 했겠지? 할머니가 귀신이 아니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소리도 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으니 어린아이의 입장에선 귀신으로 오해할 법도 했죠.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요놈이 어제부터 아주 웃기는 놈이구먼. 할머니의 화통한 웃음소리에 그나마 겁이 가신 저는 주섬주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거 먹으면서 배달 돌아라. 할머니는 뒷짐진 손을 앞으로 내어 쥐고 있던 기다란 가래떡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혹시 할머니가 진짜 산 사람이 아니라면 저걸 받아먹고 나도 죽는 건 아닌가 겁이 났어요. 할머니는 제 속이 훤히 보이시는 듯 좀 전에 제가 두었던 우유 하나를 건네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가래떡은 귀신이 주는 거라 치더라도 이건 네가 가져온 거 아니냐. 그니까 이 우유도 같이 먹으면 별 탈 없을 거요. 떡이랑 우유 가지고 얼른 가라 이놈아. 그리곤 할머니는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주신 가래떡과 우유를 들고 마당을 나왔어요. 솔직히 겁도 나고 또 은근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가 고파 바로 떡과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쫄깃쫄깃한 가래떡은 밥솥에서 한참 데우셨는지 따뜻했어요. 거기다 우유까지 벌컥벌컥 들이켜니 천상의 맛이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귀신 아닌가 보다. 귀신이 준 거면 벌써 죽었겠지. 다 먹고 나자 그제야 웃음이 휘죽 나더군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새벽 시간이면 간간히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마주칠 때면 꼭 먹을 걸 뒀다가 꺼내주셨어요. 10살이 이렇게 조금해서 뭐 어쩔 것이냐. 많이 먹어야 많이 크니까 이거 먹고 배달 돌아라.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덩치가 작았던 제가 안쓰러우신 건지 자주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건 그렇고 영준이 너는 아직 이렇게 조그만한 게
왜 벌써 돈벌이를 나서는 거요?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저런. 언제 그리 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당신 자식이 죽은 것 마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가 참 장하다 장해. 부모 잃고 어린 동생들까지 전부 한 번에 잃고도 이리 씩씩하게 사는 거 보니 이 할머니가 나이를 헛먹었다 싶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요. 그뿐 아니라 학년이 바뀔 때면 연필과 공책을 사놓으셨다 제게 주셨습니다. 연필 없어서 공부 못할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 또 어떤 때는 실내화나 운동화 같은 걸 사주셨어요. 신발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으면 못 쓰는겨. 때마다 깨끗한 놈으로다가 바꿔줘야지. 할머니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셨는데 그럼에도 매번 저를 친손주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월급을 받는 날이면 할머니께 꼬박꼬박 선물을 사드렸지만 그게 할머니의 커다란 사랑과 비교가 되진 않았죠. 그렇게 할머니와 저의 우정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가을이 될 때까지 몇 년이나 변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저를 기다려주셨던 할머니가 그날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미리 제게 말씀을 하고 집을 비우셨기에 할머니의 부재는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할머니, 안 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 안에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번듯이 누워 계신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순간 저를 돌봐주셨던 할아버지의 죽음이 떠올라 황급히 신을 벗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 괜찮아요? 놀란 마음에 저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아주 얕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뿐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네요. 그 길로 저는 할머니 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집으로 냅다 뛰어갔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이웃 어르신들은 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자초지종을 들은 후 저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유,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구나. 너 우유 배달하는 애 맞지? 걱정 말고 얼른 배달 마저 끝내고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고 오면 괜찮아져 계실 거야. 어르신은 잔뜩 겁먹은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는 어르신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제발 그 말처럼 할머니가 건강하게 저를 맞아주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밤이 올 때까지 할머니의 마당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이웃 어르신께 여쭤보니 할머니의 아들이 사는 지역의 큰 병원으로 옮겨갔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제서야 어쩌면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제 발길은 매번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할머니의 방에 불이 켜진 걸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웬 낯선 아저씨가 할머니의 짐을 챙기고 계실 뿐이었어요. 누구세요? 우리 할머니는요? 순간 안 좋은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영준이니? 아저씨는 갑자기 뛰어든 저를 보고 놀라시기는커녕 오히려 제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저씨께선 방으로 들어와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너 얘기 많이 들었단다. 할머니가 제 얘기를요? 아주 친한 친구가 생겼다며 엄청 좋아하셨어. 자식인 나도 못한 효도를 네가 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저는 아저씨의 말씀에 그저 고개를 받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한동안은 뵙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섭섭해서 어떡하니? 아저씨의 근심스러운 목소리와 달리 제겐 그 말이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럼 할머니 살아 계신 거죠? 아저씨는 제 물음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금방 다시 좋아지실 거야. 여기엔 언제쯤 다시 돌아오세요? 그게 말이다. 여기로 다시 오시진 않을 거야. 연세가 있으셔서 내가 모시면서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순간 저는 실망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좋은 친구였다고 하셨지만 저에게 할머니는 친구 이상이었거든요. 마치 가족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준이가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구나.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나중에 중학생 되면 아저씨 집에 할머니 뵈러 놀러 오너라. 아저씨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한참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깜깜했던 새벽이 가고 아침 해가 환하게 떠서야 저는 울음을 그쳤어요. 할머니께 건강히 계셔달라고 전해주세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퉁퉁 부은 눈으로 아저씨께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아저씨가 다시 한번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영준아, 이걸 깜빡할 뻔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께서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내년에 중학생 올라간다며? 이걸로 교복 맞춰 입으라고 하시더라. 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봉투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도 지지 않고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께서 영준이 너를 직접 데리고 가서 교복을 맞춰주고 싶어 하셨어. 건강 때문에 같이 가시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건강히 잘 자라주길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주렴. 제가 꼭 성공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아저씨와의 짧은 만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중학생이 된 저는 할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 교복 대신 작은 단칸방을 얻어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얹혀 살던 친척 어른이 집을 팔고 서울로 가시면서 또다시 제가 머물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처럼 막막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조금은 자랐다는 의미겠죠?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 친했던 동네 형의 교복을 물려 입고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어선에 올라타 일을 배웠습니다. 제 꿈은 아버지처럼 작은 어선의 선장이 되는 거였거든요. 뱃일은 고단했지만 뿌듯함을 주었습니다. 어렸을 적 농사를 짓는 게 뿌듯하다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곧잘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바로 어선에서 일을 시작하려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검정고시를 치러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쥘 수밖에 없었죠. 영준이 너네 아버지가 공부를 제대로 못 끝내서 얼마나 한이 많았는데 너까지 중학교만 졸업해서야 되겠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네 아버지 만나면 공부도 알려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던 선장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차마 무작정 뱃일을 배우겠다고 나서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난 후 본격적으로 뱃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에 배를 타기 시작한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30이 되던 해 제 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건조가 끝난 배에 올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였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할아버지도 떠올랐지만 할머니께는 성공해서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할머니 아들분의 연락처도 이미 바뀐 상태였고 또 한편으론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답답하고 그저 눈물이 났지만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되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뒤로한 채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중에는 어업을 하고 주말에는 낚싯배를 운영하며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요새는 가을만 되면 쭈꾸미 대란이라고 뉴스까지 나오던데 그 당시엔 지금만큼 낚시가 유행은 아니어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낚시객들만 있을 때였어요. 특히 회사 상사가 낚시를 좋아해서 부원들까지 주말에 끌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보통은 젊은 아가씨까지 끼워서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아내가 시꺼먼 남자들 속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행 중 가장 솜씨 좋게 쭈꾸미를 낚아올리더군요. 아가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낚시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아내는 신이 나서 점심도 거르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날 배에서 장원까지 했어요. 저는 아내의 실력을 치켜 세워주며 직원들을 데리고 온 제일 직급 높은 부장님을 놀렸어요. 부장님, 신입사원한테 장원도 뺏기고 어떡해요? 다음 주에 서륙전 치러야지. 선미 씨, 다음 주말에 낚시 또 오는 거 어때? 저야 좋죠. 아주 재밌게도 그 후로 아내는 혼자서 거의 매주 배를 타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는 입향 후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술도 한 잔씩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제 마음도 커졌고요. 하지만 촌스러운 뱃놈이라 쉽게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제게 말하더군요. 선장님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여자가 혼자서 매주마다 찾아오면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아, 그게 말이지. 됐어. 긴 말 필요 없고 선장님 나랑 사귀자. 그렇게 아내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또 얼마 안 있어서는 아내의 프로포즈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멋없는 인간을 나 말고 누가 구해주겠어. 영준 씨, 이번 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나랑 결혼하자.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이번에도 아내가 먼저 해버리니 어찌나 멋쩍던지 머리를 극적이며 웃을 뿐이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영준 씨 엄청 궁금해해. 언제 시간 내서 같이 뵈러 가자. 어,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뵐게. 바보야. 그렇게 당장 찾아가면 음식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그런가? 그럼 어른들께서 시간 되실 때 바로 찾아뵐게. 아내는 저의 바보 같은 대답에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준 씨는 언제든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내가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날짜 정할게. 아, 영준 씨나 할머니도 같이 사시는 거 알지? 우리 할머니 엄청 귀여우셔. 맨날 나한테 장난치시고 그러거든. 아마 영준 씨도 인사 가면 할머니 장난에 꽤나 당황할걸?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또다시 할머니와의 지키지 못한 약속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준 씨, 갑자기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눈치 빠른 아내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걸 바로 알아챘어요. 저는 아내에게 어린 시절 저를 지켜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시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못 뵙겠지만 할머니는 어딘가에 살아계시면 좋겠다. 나도 꼭 찾아뵙고 싶어. 제 얘기에 아내까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아, 내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지? 자기 가족들 사진 보여줘.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 아내에게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들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는 제 생각보다 연세가 꽤 많으시더군요. 제가 한참 할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자 아내는 혹여 제가 다시 마음 아파할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사진도 볼래?
그렇게 아내는 핸드폰 속 자신의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순간 저는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저의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여기가 어디야? 저는 어린 시절에 아내가 서 있는 마당을 손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 댁. 나 어렸을 땐 할머니 혼자 시골집에 사셨거든. 할머니 댁이라고? 응, 왜 그래?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내가 서 있던 그곳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야. 정말? 그게 정말이야?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아내 또한 저만큼 놀란 듯 했어요. 우리 할머니 시골집에 계실 때 사진도 보여줄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속 사진을 뒤져 할머니의 옛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공하면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어느새 제 눈엔 눈물이 넘쳐 흘렀어요. 할머니, 아직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길로 아내와 저는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아내는 전화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또 할머니께도 말씀드려달라고 당부했어요. 이내 도착한 집에서 할머니는 많이 늙으신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이놈, 벌써 이렇게 컸구나. 벌써 이렇게 컸어. 할머니, 이제서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찌나 울었는지 그 순간에 마치 어린 시절의 저로 돌아간 듯 했어요. 저는 저를 반겨주시는 할머니 앞에 큰 절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길었던 이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저의 두 운명의 여인과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물론 아내의 부모님도 함께고요. 할머니는 지금도 새벽에 일을 나가는 저를 유일하게 마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영준아,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니까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느긋느긋 놀면서 해라. 라고 하시며 절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항상 저를 배웅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처음 만난 그날처럼 어둠 속에 앉아서 저를 놀래켜 주시곤 합니다. 사실 어릴 적 그날처럼 놀라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재밌게 해드리려 일부러 더욱 크게 놀라는 척하며 장난을 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실 할머니를 위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어두우신데 큰 소리로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어달라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저의 운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시댁과 큰 다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처신을 잘못한 거라고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 일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답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썰만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서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세요. 남편과 저는 같은 가동기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의대를 함께 다녔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본과 1학년이 시작되어 제게 여러 고민이 생겼을 때도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친구였죠. 사실 본과에 들어가면 해부학 수업이 있는데 첫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일주일을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거든요. 난생 처음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에겐 다른 진로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면서 저를 위로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익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부학 수업만 있으면 온몸을 덜덜 떨고 악몽까지 꾸었답니다. 지수야,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네가 지는 게 절대 아니야. 오히려 너한테 의사보다 더 잘 맞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학교에서는 남편만이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줬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의사가 대단히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잖니?
그냥 성적이 되니까 갔던 건데. 아빠는 네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괴로워하는 건 정말 싫단다. 엄마랑 아빠 둘 다 내가 의대 갔을 때 좋아했잖아. 그야 당연히 좋았지. 하지만 그땐 그게 너한테 맞는 일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야. 엄마도 네 아빠랑 생각이 같아.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는 거야. 의사가 뭐 대수니?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대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제 행복이 먼저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한동안 여행도 다니고 또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번엔 성급히 결정 말고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길 바라셨거든요. 저는 날마다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 나 베이커리 배울까? 빵 좋아하니까 잘 맞을 것 같아. 뜬금없이 빵 만드는 걸 배우겠다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좋지. 근데 너 음식 하는 건 싫어하잖아. 그냥 맛있는 빵 사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네. 고민되면은 일단 학원 먼저 다녀봐. 잘 맞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저는 이것저것 많은 걸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저한테 딱 맞는 일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 나중에 사춘기 때도 별 탈 없이 보냈던 제가 자꾸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 오늘 오후에 시간 돼? 왜? 엄마랑 백화점 갈까? 저번에 받은 옷이 있는데 엄마한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줘. 그런 건 엄마 친구들이랑 가. 나도 바빠. 제 자신이 할 일 없는 백수같이 느껴져 엄마에게 저렇게 톡 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 네가 뭘 하든 여전히 응원하는 마음이야. 아직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수 있어.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요새 네가 너무 다급해하는 게 보여서 아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제야 제가 길을 잃었다는 불안감에 너무 예민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아빠, 나 한동안 외삼촌한테 가 있을까? 가서 딱히 뭘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영어도 공부하고 또 외삼촌 사업도 도울 겸 해서. 좋은 생각이지. 아빠가 외삼촌한테 연락해 줄게. 저희 가족은 친척들과 사이가 무척 돈독했는데 그중에서도 외삼촌과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가 쪽 친척은 외삼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데다가 아빠와 동갑이라 친구처럼 어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외삼촌은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다 보니 유일한 조카인 저를 자식처럼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사업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 외삼촌에게 겸사겸사 가 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연인이 아닌 친한 친구 사이였던 남편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줄 알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지수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나 너 정말 좋아해. 한 번도 저를 좋아한다는 티를 낸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 너무 당황해서인지 저는 말까지 더듬으며 겨우 한다는 말이 그래? 뿐이었죠.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간다는 소식 들었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고백하는 거야. 미국 가서도 지금처럼 너답게 행복하게 지내.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야, 앞으로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왜 그래? 제가 저렇게 말하며 큰 소리로 웃자 남편이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너 이민 가는 거 아니야? 이민? 나 6개월 뒤에 다시 한국 들어와. 도대체 그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은 거야? 말씀드렸듯 삼촌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년의 거의 절반을 미국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또 한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이 미국에 계신 6개월 동안만 가 있을 예정이었기에 그 후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든 일이든 계속할 생각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귀까지 새빨개져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김혜찬, 하던 얘기는 마저 하고 가지. 저는 뒤돌아서는 남편을 붙잡아 마저 고백을 끝내도록 하였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어. 그래? 그냥 좋아한다는 게 끝? 응.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사귀어도 넌 상관없는 거지? 그제야 남편은 머쓱한 듯 머리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그럼 난 다른 사람이랑도 연애를 못하고 너랑도 연애를 못하는 거야? 아니, 지수야. 나랑 사귈래? 저의 말장난에 결국 남편은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미국으로 갔던 저는 예정된 6개월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왔어요. 솔직히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마지막 한 달을 채우지 않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때마침 하고 싶은 일도 생겼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공부를 다시 하는 대신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로 옷과 신발을 싼 값에 매입해서 외국으로 되파는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외삼촌이 하는 무역일을 어깨너머로 보며 재미를 느꼈거든요. 거기다 외삼촌의 소개로 판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일을 시작한 데는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도 안정되고 남편과의 연애도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뜬금없이 남편이 제게 잠깐 헤어져 있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영문을 모르니 저는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야, 너는 연애가 장난이야? 대뜸 시간을 갖자고 하면 나 무조건 알았다고 해야 하는 거니? 최소한 이유라도 알려주는 게 예의 아니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아버지께서 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나 봐. 당장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방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남편은 무척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거야? 아니, 너까지 힘들게 할까 봐 시간을 갖자는 거야. 혜찬아,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서로 좋을 때만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해? 난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어. 남편은 제 말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요새 돈 좀 버는 거 알지? 지수야,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남편은 혹여나 제가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할까 봐 미리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 내가 너 먹여 살려준다고 그 말 하려고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바보야, 결혼하자고. 알겠어?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 봐 미리 말해두지만 너희 집 형편이 어려졌다고 도와주려고 하는 말 아니야. 일 시작하면서 계속 생각했었어. 자리 잡으면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남편은 제 청혼에 쉽게 응하지 않았답니다. 난 누구보다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돼. 네가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데?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야.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거야. 저의 긴 설득 끝에 남편도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하였어요. 사실 시댁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며 당장 남편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일부러 서두른 것도 있었답니다. 시댁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양가 부모님께 따로 인사를 드리는 건 생략하고서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어떤 분이셔? 남편은 저의 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지만은 저는 남편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어서 미리 어떤 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일밖에 모르셔. 그리고 어머니는 내 생각엔 자존심이 좀 강한 분인 것 같아.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셨고 또 외갓집 형편이 안 좋았는데 어머니가 전부 일으켰다고 들었거든. 뭐 그리고 성격이 화끈하신 정도?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예민하셔서 걱정이긴 해.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어서 시댁 어른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찬이 엄마예요. 처음 시어머니를 봤을 때 대나무가 생각나더군요.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나 똑부러지는 말투가 정말이지 말 그대로 대쪽 같았습니다. 우리 혜찬이는 앞으로 졸업하고 성형외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경영 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학교는? 학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니?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딱딱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그만둔 게 싫으셨나 보더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가 차가워진 걸 느끼셨죠. 오늘은 이렇게 얼굴 뵌 걸로 끝내는 게 어떨까요? 저희 엄마께선 웬만한 건 다 참으셔도 제가 기죽는 건 절대 못 참으시는 성미세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수야, 혜찬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엄마의 말에 눈물부터 투두둑 떨어지더군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울기만 하자 그제야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셨습니다. 울지마 이거사. 누가 둘이 헤어지라고 그러디? 엄마는 그냥 엄마한테 너무나 소중한 딸인데 벌써 시집을 간다니까 그게 섭섭해서 그러지. 우는 자식 앞에서 차마 이 결혼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씀은 못하시고 어머니께서 저렇게 저를 다독여 주셨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걱정을 제가 모를 리 있나요? 엄마, 미안해. 나 행복하게 잘 살게. 그래.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됐어. 다 괜찮아. 하지만 제 행복은 쉽게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보세요? 지순이? 오늘 점심 좀 같이 하자.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전화를 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제가 투자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 혼자 하던 사업에서 덩치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 회사에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에 어렵게 얻은 자리였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버럭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될 것 같아요는 도대체 무슨 뜻이니? 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시어머니 말씀에 순간 말이 턱 막혔답니다. 물론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건 있지만은 어른께 드리는 말씀이니 애들러 말한다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안 되고. 예, 긴 말 필요 없고. 시어머니는 단칼에 제 말을 자르고 자신이 할 말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어차피 고졸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일이니 뭐니 설치지 말고 내가 전화하면 째깍째깍 시간 내도록 해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그때마다 공부한다고 바쁜 혜찬이를 오라가라 할 수도 없잖니. 우리 둘이서 연락 주고받으며 준비하도록 하자. 전화는 정말 난감하더군요. 일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 건 맞지만 결혼 또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니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망설이다 투자자에게 연락을 해서 시간을 미뤘답니다. 다행히 제 사업에 큰 흥미를 느끼는 분이셨기에 그 사정을 듣고 기분 좋게 약속을 미뤄주셨어요. 그런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간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달랑 내밀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이것저것 전부 생략한다는데 그거야말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않니? 사람은 격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다. 물론 너야 고졸이니 상관없지만 우리 혜찬이는 앞으로 의사 될 사람인데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2번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렇지? 네? 네, 그렇죠. 결혼은 한 번인데 중요하죠.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어차피 내가 함께할 사람은 남편이니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건넨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종이에는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 품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가벼운 혼수 정도가 아니라 사돈의 8초원까지 준비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께선 내가 방금 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친척 어르신들도 혜찬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말들이 많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격식이라도 제대로 갖추라고 성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게 또 이치에 맞는 일이기도 하단다. 집안 어른들을 잘 모셔야 어른들도 둘이 차이가 나도 모른 척 넘어가 주시지.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억울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더군요. 어머니, 매번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 혜찬이랑 같은 학교. 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가요? 남편 보고 혜찬이가 뭐니? 결혼해서도 혜찬아 이러고 다닐 거야? 그건 우리들이 나이도 같고 남편 앞길 막으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집에서 대우 못 받은 남자가 밖에서 무슨 대우를 받고 살겠어?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 앞길 막는 이름이나 부른다고 혼만 엄청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툭하면은 제가 고졸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너 창피하게 어디 가서 고졸이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알겠어?
네, 그럼요. 나중엔 저도 지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고졸이라는 걸 강조한 건 시어머니 같았어요. 어쩜 며느님이 한복에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내 눈엔 별론데. 얘가 왜 이렇게 지성이가 없나 몰라. 고졸이라 그런가? 아유,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건 너무 머리가 비어 보여서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꼭 한 번씩은 제가 고졸이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 정도면 제가 대학을 중퇴해서 고졸이 된 게 오히려 좋아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의 사업도 조금씩 일어설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몇 억대 투자를 받아오며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도 업계의 평판이 좋아서 그 돈을 발판 삼아서 다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걱정이 하나 덜어지니 공부에 더욱 집중을 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게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또 한 번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인가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니 돈 봉투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알다시피 너 시집 올 때 우리 형편이 좀 그랬잖니? 이제라도 너희 신혼살림이 보태라고 돈 좀 넣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받은 돈에 제 돈까지 보태서 시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 뒤통수를 후려치더군요.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받은 거 있니 없니 소리는 하지 말아라. 솔직히 말하면은 고졸이 의사한테 시집 오면서 뭐 대단한 걸 해오지도 않았잖니? 남들은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심지어 개원까지 책임진다는데 너는 집도 전세 차도 타던 거 가져왔으니까 우리 쪽에서 100번 양보한 거야. 알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툭 하면은 고졸이 의사 남편 만나서 호강한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고졸인데 의사 남편 만나서 횡재했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차이나는 혼사는 시키지도 않았어.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하도 동네방네 저렇게 말씀하고 다니니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의대에 재입학을 할까 생각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업에 재미가 붙어 의대에 재입학은 생각으로 그쳤어요. 그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께 제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노발대발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투자를 받아 직원도 3명을 들이고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소규모 무역 회사였지만 점점 품목도 늘리고 사업도 키워갈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느라 약속 장소는 비싼 음식점이 주를 이루었죠. 그날도 호텔에 있는 중식당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거래처 사장님이 도착하셨더군요. 네, 사장님. 저 지금 호텔 입구예요. 금방 갈게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식당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제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원래 일머리가 좋잖아. 그러다 보니 어려운 것도 금방 해결됐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필 제가 가려는 식당 앞에서 시어머니와 지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내가 그때 돈 빌려달라는 네 전화 받고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난 이러다가 네가 동문회에서도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 어쨌든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다. 근데 그래도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지? 이제 시작이야. 한번 망언해서는 거래처들이 일 주는 걸 꺼려서 또 금방 어려워지더라고. 보아하니 시어머니의 지인께서 속을 은근히 긁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럴 때면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서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는 게 능사인데 바로 코앞까지 간 상황이라 저는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약속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가 여긴 무슨 일이니? 역시나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일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아, 그래? 얼른 들어가 봐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빨리 들여보내려는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런 때 오래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빠르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반가워요. 나는 그쪽 어머니랑 대학 동창이에요. 오늘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지인이 저를 붙잡으며 악수를 건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예의를 지키며 양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맞지? 고졸이라는 그 며느리. 그런데 그분은 시어머니의 팔을 툭 치며 제 귀에 뻔히 들리도록 저렇게 소곤대는 겁니다. 맞지. 내가 아들이 하나인데 며느리는 둘이겠어? 분명히 시어머니 자신이 고졸 며느리가 의사 아들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고 소문을 냈을 거면서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듯 못마땅하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곤 예, 얼른 들어가. 좀 있으면 동창들 줄줄이 올 건데 얼마나 더 망신을 주려고 서 있는 거야? 아무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눈치도 없어. 이러면서 저를 문 쪽으로 밀치는 겁니다. 평소에 저를 무시하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까지 하는 건 처음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려는 걸 겨우 참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하는 내내 밥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어요. 특히나 홀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은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대표님,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니, 김 대표가 웬일로 술을 마셔?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서 반주로 드시고 있는 고량주를 한 잔 받아 드리겠습니다. 진짜 독하네요. 그래도 속이 뚫리는 것 같아 좋아요. 김 대표가 술을 안 해? 이제부터 좀 배워야겠어요. 독한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니 속까지 뜨거운 게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 방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어. 잠시 실례할게요. 가게 앞에서 보았던 시어머니의 동창분이 반주를 하셨는지 살짝 흥이 오른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누구세요? 사정을 모르는 거래처 사장님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 여자분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요. 김 대표 아는 분이셔? 사장님의 표정이 황당해 보이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동창이세요. 대표님 죄송한데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후 그 여자분을 데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어느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술에 취해서인지 그런 건 아랑곳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자기 대표야? 무슨 대표? 할 말이 없으시면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제가 대답 대신 인사를 꾸벅하자 그제야 할 말이 왜 없어? 당연히 할 말이 있으니까 찾으러 다녔지. 이러면서 제 팔짱을 끼는 겁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와 있으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콕 박혀서 얼굴도 안 비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나중에 동문회에서 자기도 여기 식당에 있었다는 거 알게 되면은 대본에 고졸이라 배운 게 없다는 소리 나와. 그리고는 제가 어찌할 틈도 주지 않고 얘들아, 우리 김난희 여사 며느리야. 인사들 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표직이 있대. 이러면서 저를 동문회가 열리고 있는 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는데 제 귀에는 마치 고졸 며느리라고 수군대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저도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 생기긴 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 아주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어느새 홀 중간에 서게 된 저는 얼결에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무슨 정신으로 제가 있는 방까지 다시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죄송해요, 대표님.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거래처 대표님에게 사과 먼저 드렸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있나? 그나저나 김 대표가 많이 곤란하겠어. 조금 곤란하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여기서 모임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른 데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허허 웃으시며 제게 술 한 잔을 마시고 전부 털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이래서 술이 필요한 걸세. 한 잔 더 들이키고 잊어버려. 저는 단숨에 독한 고량주를 입에 털어 넣은 후 대답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한 병 전부 마셔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한 잔 더 받게나? 사장님께서 제게 술 한 잔을 더 따라주시는 순간 또다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사람을 얼마나 개망신을 주려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올려치셨습니다. 난생 처음 뺨을 맞아본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대단한 고졸 며느리 모시고 산다고 수군대는 것도 모자라서 대낮부터 술 마시는 며느리 뒀다고 망신을 줘? 이러고 다닐 거면은 차라리 아는 척을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뺨을 치려는 듯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수야! 제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삼촌! 앞서 말씀드린 무역업을 하시는 외삼촌이 방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빨개진 얼굴을 감싼 채 외삼촌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김난희 씨가 대신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 조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회장님, 조카라니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저와 외삼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 하나뿐인 조카입니다. 아이가 결혼할 때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김나인 씨가 사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외삼촌과 시어머니가 같은 학교 동문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외삼촌은 동문회장을 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동문회 동창이라면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 동문이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세상이 참 좁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애를 혼낸 거는 오해가 있을 수 없죠. 고졸 출신이라 김래인 씨에게 망신을 주었기 때문이고 또 대낮부터 술을 먹고 아는 체를 해 2번이나 망신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오해는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단 말입니까? 아이가 워낙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제가 가르친다는 게 너무 앞서 나갔네요. 하지만 외삼촌의 굳은 표정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머리를 숙이며 연거푸 죄송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원하신다면은 제 뺨이라도 때리세요.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뺨을 스스로 내리칠 듯 보였습니다. 삼촌이 보는 앞에서 조카의 뺨을 때렸으니 죄송한 게 맞긴 하지만은 이상하리만치 시어머니의 사과는 과해 보였어요. 특히나 맞은 당사자인 제가 아닌 외삼촌에게 사과하니 더 그러했죠. 순간 든 생각이 외삼촌이 동문회장이니 아무래도 인맥이 넓을 테고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낼까봐 눈치를 보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회장님, 어쨌든 이건 사적인 일이니까 공적인 일과는 엮이지 않아 주셨으면 해요. 그제야 저는 외삼촌과 시어머니 사이에 공적인 다른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김난희 씨는 공과사가 아주 똑부러지게 구분되는 분인가 보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공과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공과사가 뒤바뀔 때도 종종 있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저도 사적으로 김난희 씨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뺨이라도 내려치고 싶지만은 그런 손버릇은 애초에 들이지 않는 게 좋기에 참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건 내용 증명으로 받아보실 테지만은 투자 금액 10억에 대한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저는 제 조카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수야, 일단 집으로 가서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회장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지수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응? 그렇게 입 꾹 다물고 있을 거니? 서로 불편하게 더는 이러지 마십시오. 외삼촌은 붙잡는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차갑게 선을 그은 후 저와 식사를 하고 있던 거래처 사장님께 명언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망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수 외삼촌입니다. 지수에게 들으니 혼자서 무역 일을 시작해서 좋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감사 인사와 함께 오늘 일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삼촌의 명함을 보고 무척 놀라셨어요. 김 대표, 이런 분이 외삼촌인 줄 꿈에도 몰랐네 그래? 대표님, 오늘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시면은 제가 꼭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거래처 대표님에게 겨우 사과의 말씀을 드린 후 삼촌에게 안겨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와 삼촌을 뒤따라와 붙잡았지만 삼촌은 두말 없이 차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는 동안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김나니 씨를 동문회에서 종종 봤었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투자처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나 보더라. 어쩌다 삼촌에게도 투자 계획서가 오게 되었는데 마침 내가 생각하던 일과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투자를 결정했었단다. 또 너희 시아버지에 대한 업계 평가도 좋아서 망설이지 않았지. 저 여자가 시어머니고 또 너를 여태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진작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투자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삼촌의 말씀에 감사한 생각도 들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삼촌이 생각했던 일까지 괜히 망치는 것 같았어요. 삼촌,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삼촌 일에도 도움이 돼서 투자를 했던 거라면은 괜히 나 때문에 좋은 거래처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말에 삼촌은 허 웃으셨어요. 이놈이 사업 시작하더니 아주 장사꾼이 다 됐구나. 근데 지수야,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거라. 삼촌이 거래를 끝내는 건 물론 아까 말했듯이 사적인 복수가 섞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업이라는 건 결국 사람 장사란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일도 술술 풀리는 법이야.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 자리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함께할 파트너는 아니기에 투자금 회수를 결정한 거란다. 외삼촌의 말씀을 들으니 더는 제가 어찌할 게 없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일이 제가 처신을 잘못한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이 누구인지 미리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제 탓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망신을 줬으니 그게 제 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지겹게 들은 그 말입니다. 제가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서 고졸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저 세 가지 이유 중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댁과 사이가 무척 안 좋아요. 사연 들으신 분들의 고견 기다릴 테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 썰마음 구독자 여러분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년생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릴 적 썼던 일기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기장에 좋아하는 단어를 가득 써두었더라고요. 여러 단어 중에서도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뭔가 나한테도 그런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만큼 제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곤 했었죠. 그랬기에 지금의 제 삶에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닐까 해요. 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삶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인연에 대해서 한 번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 썰맘 구독자분들께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업가 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에서 부모님 사랑 받으며 호강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집안의 막내라 그래서 더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께서 자식들 오냐 다 받아주고 키우신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의 범절 가르쳐 주시면서 또 선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특히 아빠는 자신이 얻은 만큼 베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 사람들과 나누는 거라고 하셨어요. 또 아빠가 직접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아빠가 선행을 베푸시는 걸 항상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중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나? 하루는 치킨이 먹고 싶어 배달을 시켰거든요. 때마침 그날이 장마였는데 그래서인지 주문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치킨이 오질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비도 오니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게 어디 쉽나요? 치킨 시킨 지 2시간이 넘어가자
배도 고프고 화도 나고 그랬죠. 그래서 짜증난 얼굴로 앉아있는데 그때 딱 배달원이 도착했어요. 얼른 치킨을 받으러 뛰어나갔는데 제 앞에 선 배달원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리는 폭우를 다 막고 온 건지 온몸은 비에 맞아 다 젖었고 팔다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 뛰어나오실 정도로 배달원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배달원은 품에 있던 치킨을 건네고는 저희 가족 앞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넘어지는 바람에 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원의 말에 아빠는 괜찮다면서 상대의 다친 몸부터 확인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 폭우를 뚫고 다친 몸으로 여기까지 배달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친 곳은 어때요? 보니까 살갗도 다 까지고 피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기 오늘 음식 늦게 가져다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편하게 말해봐요. 다른 건 아니고 오늘 배달 늦게 가져다 드린 거 가게에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늦어진 거 정말 사과드려요. 그런데 가게로 연락하셔서 사장님이 아시기라도 하면은 저 당장 잘릴지도 모르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음식도 늦게 가져다 드리고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배달일까지 잘리면은 이런 자리 구하기가 너무 막막해서 딱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배달원은 우리 가족 앞에 간절하게 사정했습니다. 아빠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배달원 쪽으로 다가가셨죠.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말아요.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그 치킨집에 전화해서 배달 늦었다고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다가 심하게 다쳤나 보네. 안 되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치료라도 좀 하고 가요. 그대로 두면 덧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배달원이 한사코 사양하자 옆에 있던 엄마도 나서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연고라도 바르고 가요. 애들 아빠 말대로 그냥 두면은 흉터 오래 가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으면 이렇게 됐을까. 많이 아플 텐데 조금만 참아요. 엄마는 약상자를 가지고 와 다친 배달원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약 바르는 모습을 보는 제가 다 아프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져다 줄 치킨 배달을 하다 저렇게 다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죠. 치킨 늦게 온다고 화만 냈던 게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응급처치가 끝난 뒤 배달원 얼굴을 보게 됐는데요. 너무나 의외였어요. 분명 어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정말 앳되어 보였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배달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죠. 저기 얼굴이 앳되어 보이는데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저 올해 19살입니다. 19살? 그럼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아니 근데 아직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배달 일을 해요? 배달 일이 위험한데 부모님이 이렇게 다치면서 일하는 거 아세요? 아시면 속상해하실 거야. 어린아들이 다치면서 일하는데 좋아하실 리가 없지. 배달 일 하면서 오늘처럼 다치지 말고 그만두고 학교 열심히 다녀요. 계속 일하다 더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의 말에 배달원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치료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사람 인생 다 이렇게 저렇게 돕고 사는 거지. 참, 잠깐만요. 그냥 가지 말고 이거 받아요. 아빠는 가려던 배달원을 붙잡고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네셨습니다. 얼른 이거 받아둬요. 이걸로 내일 아침 되자마자 곧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알았죠? 아빠는 다친 배달원에게 치료비를 주신 거였어요. 배달원이 괜찮다고 사양하자 두 손에 치료비를 꼭 쥐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른이 주는 용돈이다 생각하고 받아요. 우리 배달 오느라 다친 건데 내가 이 정도는 줘야지. 큰 돈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신 내일 병원 가서 치료는 꼭 받아요. 어린 나이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아빠의 말에 배달원은 울먹이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2시간이나 늦게 온 치킨은 이미 다 식어버렸지만 그날 치킨 맛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늘 예쁜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엄마는 이런 예쁜 꽃 오랜만에 받아본다며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꽃이 놓여 있으니 도대체 누가 놓고 가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오빠랑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집 앞에 꽃을 두고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꽃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군지 기다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 배달원이었어요. 그쪽에선 우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집 앞에 누가 매일같이 꽃을 두기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기다렸다고 설명하자 그 배달원이 멋쩍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쁜 꽃을 드리는 걸로 그날의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집에 매일같이 꽃을 놔뒀던 사람이 그 배달원인 걸 아신 부모님은 직접 그 사람을 초대하셨고 같이 밥을 먹게 됐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배달원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듣고 보니 사정이 정말 딱하더라고요. 그 배달원 오빠 부모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힘으로 돈을 벌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이라 일자리 얻기도 어려워서 지금 하는 배달 일도 힘들게 구한 거였고 그날 혹시라도 배달 늦은 걸 알게 되면 잘릴까 봐 걱정했던 거라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살아온 배달원 오빠의 사연을 듣고 우리 가족은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오빠의 사연을 듣고 많이 마음 아파하셨죠.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견하네.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 거야. 이름이 장우라고 했나? 장우군 참 대단해. 어린 나이에 속상한 마음에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도 착실하게 잘 사는 게 정말 보기 좋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여기 우리 아들은 장우군이랑 친구고 우리 딸도 3살 터울이니까 다들 비슷한 또래잖아. 그러니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어렵고 무서운 사람들 아니니까 친구 집에 놀러 온다 생각하고 편하게 와요.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도 먹고 가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고. 아니에요. 제 실수 눈 감아주시고 또 다친 곳 치료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신세지는 건 너무 죄송해서요. 그걸 왜 신세라고 생각해요? 신세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은 장군 도와줘도 앞으로는 우리가 도움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도 하고 의지해요.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테니까. 아빠의 말씀에 저희 남매도 공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배달원 오빠를 돕고 싶었죠. 오빠, 우리 가족들 아무도 신세 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우리 집에서 놀다 가요. 네? 우리 오빠도 친구 생겨서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치, 오빠? 응, 나도 친구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아. 장우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참, 너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선생님께 과외받자. 우리 집에 매주 오시는 선생님 계시거든. 아니야, 괜찮아. 나 저녁에 배달 일도 해야 하고 같이 과외 듣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말만으로도 고맙다. 정말 든든해. 그리고 아버지의 계속된 제안으로 그 후 며칠 후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며 우리 가족과 배달원 오빠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꼭 저한테 오빠가 한 명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우리 친오빠처럼 편하기도 했고 또 저를 잘 챙겨줘서 제가 잘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몇 년 뒤 장호 오빠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자주 오기 힘들 거라고 인사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오빠, 그럼 이제 우리 집 안 오는 거야? 대학 들어갔다고 나 모른 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야, 말도 안 돼. 내가 너를 왜 모른 척하냐?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고 지혜 너 보러 자주 들를 거야. 그래도 한 동네 살 때처럼은 못 올지도 몰라.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올 테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그래, 대신 내가 오빠 얼마나 자주 오는지 계속 감시할 거야.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괴롭힐 거니까 두고 봐. 제 말에 장호 오빠와 우리 가족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식처럼 아낀 오빠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니 내심 아쉬운 눈치셨어요. 특히 그날 배달 왔을 때부터 아빠가 각별하게 챙겨주셨던 터라 장호 오빠가 대학 간단 말에 아빠가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지혜제가 진짜 섭섭하긴 한가 봐. 저런 말을 다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솔직히 나도 좀 섭섭하네. 매주 보면서 같이 밥 먹고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자주 못 본다니 너무 서운해. 꼭 자식 떠나보내는 기분이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멀리 대학을 가는 바람에.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오겠습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죄송해.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지. 집에 자주 들르는 건 좋은데 무리해서 일부러 올 거 없어. 대학 가면 시험이다 과제다 바쁜 일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마치고 와도 괜찮아.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전화나 해주면 돼. 네, 꼭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지훈이랑 지혜 없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베풀어진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아빠의 말에 장우 오빠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도 다가가 우는 오빠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말을 지켜보는 저희도 가슴이 찡했었죠. 장우 오빠는 대학 공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저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여러 번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지만 아무래도 사는 곳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도 저희 가족도 만나기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집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귀한 인연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도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했고 결혼 정년기에 나이가 됐어요. 20대 후반이었으니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했고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아빠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오빠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새로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큰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 겁니다. 그 일로 오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추진해오던 일인데 잘못되어서 아빠 회사가 망했으니 다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은 망했는데 오빠까지 그렇게 가버렸으니 세상이 다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시련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옆에는 내 편이 될 예비 신랑이 있으니 든든하게 위로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오빠 발인까지 마치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신혼집을 미리 얻어 예비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오빠를 보내고 오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서니 현관 앞에 제 짐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죠. 자기야, 이거 내 짐가방 아니야? 이게 왜 밖에 나와 있어? 제 물음에 예비 신랑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야, 지야, 그거 네 짐이야. 그거 이 집에 들여놓은 네 짐 챙겨놓은 거야. 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짐을 가지고 가라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우리 신혼집 나가서 나보고 어딜 가라는 거야? 야, 너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 결혼 깨자고 파혼하자는 말이잖아. 그래도 처지가 불쌍해서 적당히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애가 눈치가 있어야지. 아, 자기야, 파혼이라니. 우리 결혼식 며칠 안 남았다고. 근데 파혼을 해? 나 요즘 힘든 거 몰라? 내 상황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파혼을 하자고 해? 난 힘들어도 자기랑 같이 있을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혼하자고. 나 솔직히 지금 너희 집 상황 너무 부담스럽다. 집안도 망하고 거기다 너희 오빠까지 그렇게 됐잖아. 그럼 자식이라고는 이제 너 하나 남았는데 너네 회사 부도 난 거 수습하고 앞으로 너희 부모님 뒤치다꺼리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야, 난 그렇게 못해. 너무한다 정말.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야.
부부로 살면서 이 정도 힘든 일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냥 그 일이 조금 빨리 온 것뿐인데 그건 못 견디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래, 네 말도 맞는데 난 그런 거 못 견뎌. 아, 그리고 솔직히 니네 회사 망할 줄 몰랐다고.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 마음을 먹었겠냐? 너네 집 갑자기 알거지 되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도 결혼 깨라고 난리셔. 그런 재수없는 집구석 사위 되지 말라고 성하시다. 아무튼 난 너랑 헤어지기로 마음 굳혔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 사람은 그렇게 제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놓고 사랑하는 예비 신랑에게 버림받고 만 거예요. 그날 같이 살기로 한 신혼집을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이런 처지가 된 제 자신도 비참했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집은 망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에서 처음 나타난 시련이라면 멋지게 극복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턴 진짜 이악 물고 살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제가 열심히 살기 시작하니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기운을 얻으셨습니다. 두 분은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세 식구 똘똘 뭉쳐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물론 예전 잘 살던 시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편이 피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모은 돈으로 동네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가게 열고 처음엔 진짜 팔이 날리는 수준이었어요. 모은 돈 투자해서 가게였고 오픈한 건데 이대로 망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손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발로 뛰며 홍보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조금씩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늘기 시작하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가게엔 회사 주문이 많았는데 단골 중에서는 직원들 먹일 샌드위치를 직접 사가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우리 샌드위치 가게 근처에서 벤처 회사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었고 자주 오시는 편이라 한 번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날도 샌드위치를 단체 주문하시고는 가게 가지러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접 오셨네요. 사장님이 이렇게 직원들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고 직원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그런가요? 그냥 직원들 심부름 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우리 직원들이 여기 샌드위치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할 때는 배고픈 것보다 든든한 게 낫잖아요. 저도 배고프던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든 배부르게 먹고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힘든 시절이 있으셨어요? 저는 벤처회사 사장님이라고 하셔서 부유하게 자라서 사업 시작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 누구 도움 받은 적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요. 그러셨어요? 저는 그러셨던 것도 모르고 실례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사장님은 이 샌드위치 가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샌드위치도 맛있고 홍보도 열심히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요. 예전부터 이쪽 일을 해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가게 열고 장사 시작한 거예요. 실은 저희 집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집안 가장이거든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저도 제가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회사 다니시다가 사업 시작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도 만드시고 멋있으세요. 사실은 사장님이 예전에 저 알던 동생이랑 많이 닮아서 혹시나 그 동생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본인이 직접 사업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도 샌드위치 잘 먹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 손님과는 그날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눈 거였지만 뭔가 친숙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가게 하다 보면 진상 손님도 많은데 저렇게 매너 좋은 손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후로 그 손님과 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가게가 더 바빠져 정신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기는 역부족이라서 부모님까지 나오셔서 가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저랑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아빠는 그 사이 배달을 다니시고요. 일손이 늘어난 덕분에 가게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그 당시 정말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껴봤어요. 아빠 회사 망하고 오빠 그렇게 되고 또 저까지 파혼당하면서 정말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는데 점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지금처럼만 이어진다면 힘든 시간 보낸 우리 세 가족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부푼 꿈을 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장사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데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죠. 예, 지혜야. 네 아빠 배달 나간 지 한참 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상하네. 그러게, 들어오실 때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오시지? 뭐 어디 들렀다 오시는 거 아니야? 네 아빠가 들릴 때가 어디 있어. 그리고 가게 일 바쁜 거 뻔히 아는데 가게에 붙어 있을 사람이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너, 네 아빠한테 전화 좀 해봐.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당연히 아빠가 전화하신 줄 알았죠. 하지만 전화는 아빠가 아닌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가게를 내팽개치고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빠가 무사하길, 큰 사고가 아니길 바라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아빠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이 아빠 사고 경위를 알려주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가 당하신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시다가 인적이 드문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것도 뺑소니 교통사고였어요. 뺑소니를 당하신 채로 오랜 시간 길에 방치되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까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그냥 꿈만 같았어요. 아빠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내가 지금 들은 말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네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빠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시면서 다시 되찾았던 행복마저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보살피기 위해 병간호를 시작하셨고 저는 어떻게든 아빠 병원비를 벌어보겠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단 말을 실감했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행복은 없는 건지 절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누워있는 몇 달 동안 모든 상황은 최악이 됐어요. 몇 달이 지나도 아빠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 사고를 낸 뺑소니범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저도 지쳐갔습니다. 모아둔 돈은 아빠 병원비로 다 나가고 나중에는 병원비가 없어 아빠가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가게를 빼 아빠 병원비를 내기로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가게를 제 손으로 정리하던 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려는데 이미 병원비가 결제됐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결제했는지 물어보려는데 마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날 사고 현장을 본 그 목격자가 며칠 동안 그 근처를 잠복하다가 범인을 잡아 경찰서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경찰에게 감사하단 말만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일단 뺑소니범을 잡아준 그 목격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꼭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랑 엄마가 찾아뵈려고 하니 그 목격자 분께서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범인도 잡아주셨는데 병원까지 와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며칠 후 경찰분이 범인을 잡아준 목격자라면서 한 남자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함과 반가움에 일단 달려가서 고개부터 숙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 그 벤처회사 사장님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가게 단골 손님 아니세요? 매번 샌드위치 포장해 가시던 그 사장님 맞죠? 사장님이 우리 아빠 병원에는 어떻게...
어머, 그럼 그 목격자가 사장님이세요? 뺑소니 치고 도망간 그 범인 잡아주신 분이요? 네, 맞아요. 저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마음고생은요? 그나저나 우리 아빠 뺑소니 치고 도망간 범인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범인 흔적도 안 나와서 못 잡는 줄 알았는데 형사님들께 들었는데 직접 사고 현장에서 잠복까지 하셨다면서요? 우리 가족도 못한 일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옆에 계시던 엄마도 목격자인 사장님의 손을 꼭 잡고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들어보니 우리 딸 가게 단골 손님이신 것 같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지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 아빠 계속 누워있고 이대로 범인도 못 잡나 생각하면서 매일을 울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나 딸이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마친 순간 사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와 저를 향해서 자기를 모르겠냐고, 기억 안 나냐고 묻는 거예요. 두 분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얼굴 한번 잘 봐주세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의 질문에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 걸 아는데 자꾸만 누군지 모르겠냐고 물어보니 당황할 수밖에요. 네,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누구신지 당연히 알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내 얼굴 한번 잘 봐줘요.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지혜야, 너나 기억 안 나? 20년 전에 너희 집에 치킨 배달 갔던 그 배달원 윤장우 기억 안 나? 순간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사장님 입에서 배달원 오빠의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윤장우? 장우 오빠? 사장님이 장우 오빠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럼 혹시? 그래, 지혜야. 내가 바로 그 윤장우야. 나 기억하는 거지? 정말 반갑다. 어머니, 저 기억하시죠? 저 장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단골 사장님의 정체에 엄마도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 사람이 그때 그 배달원 오빠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기억하다 마다 우리 바깥 양반이 장호 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지혜 가게 단골이었다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 우리 가게도 자주 왔을 텐데. 어머니, 사실 저 10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얼굴을 좀 다치면서 수술하는 바람에 예전 얼굴이랑 달라졌고요. 아마 그래서 어머님도 지혜도 저를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게 갈 때마다 혹시 지혜 아닐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혜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지혜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너 아는 동생하고 닮았다고 그런 말 했었잖아.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럼 그때 난 줄 알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랬지.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때 네가 그랬잖아. 집안 가장이라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네가 아닌 줄 알았어. 내 기억 속에 아저씨 댁은 부자였으니까. 사장 힘들어져서 가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그러니 당연히 그냥 너랑 참 많이 닮은 사람이구나 했지. 그제야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 단골 손님이 배달원 오빠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빠는 범인을 잡게 된 얘기까지 들려줬습니다. 계속 우리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이상하게 여기던 찰나 우리 가게 근처 상인들에게 우리 집에 대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샌드위치 가게 사장이 저라는 걸 알게 됐대요. 또 며칠 전 자신이 목격한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의 은인인 우리 아빠였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래서 뺑소니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사고 목격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는 했었어. 근데 그 사고 피해자가 아저씨일 줄은 몰랐지. 그러다 너희 가게 주변 상인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 사고 피해자가 아저씨잖아. 그러니 내가 범인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잡는다 결심하고 그 사고 현장에서 쭉 있었지 뭐. 그렇게 몇 날 며칠 있다가 범인차 발견한 거고
어쨌든 범인 잡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오빠의 말에 엄마는 눈물이 핑 도신 것 같았어요. 장우야, 우리가 이렇게 너한테 신세만 진다. 일도 바쁠 텐데 뺑소니범까지 잡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네가 우리 살렸다. 누워있는 지혜 아빠만 보면은 얼굴도 모르는 뺑소니 치고 간 범인 때문에 분통이 터졌는데 네 덕에 살았어.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저한테 무슨 신세를 지셨어요? 오히려 신세는 제가 지고 살았죠. 의지할 곳 없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저 정말 두 분께 은혜 갚으려고 저 잘된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라도 은혜 갚을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지 마.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신지 모르시죠? 두 분 모두 부모님 같고 지혜나 지은이나 다 가족 같았어요. 그리고 저 처음 치킨 배달하러 갔던 날 치료해 주시고 저한테 치료비까지 지어주셨던 거 그날 일 못 잊어요. 그렇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아저씨가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는 그렇게 엄마 앞에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재회한 것도 감격스럽고 또 우리 아빠를 위해 뺑소니범을 잡아준 오빠의 그 마음도 감동이고요. 그 순간 엄마와 나 그리고 배달원 오빠까지 믿지 못할 기적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습니다. 우리 셋 서로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게다가 몰래 병원비를 계산해 준 건 장호 오빠였어요. 오빠의 고마운 마음 덕분에 정리했던 가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적 같은 일이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던 우리 아빠가 드디어 깨어나셨거든요. 장호 오빠는 의식을 되찾은 우리 아빠와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호 오빠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 내 뺑소니범 잡아준 게 자네라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내 억울한 한 다 풀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자꾸 은혜 갚는다,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제가 아저씨 아주머니께 받은 게 얼마인데요. 자꾸 미안해 마시고서 그냥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두 분 모두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잘 지내시는 줄만 알고 더 성공하고 찾아뵈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찾아뵈었어도 이런 고생 안 하시는 건데요.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 준 것만 해도 진심으로 고마워. 아빠 장호 오빠의 재해를 보고 있으니 제 눈시울도 붉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의식을 회복하신 아빠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저도 제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장호 오빠는 어렵게 재회한 만큼 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했는데요.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이후 오빠와 제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사이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우리 둘은 연년생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오빠랑 둘이 그런 말을 해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20년 후 다시 만난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기적이고 운명 같다고요. 이만하면 정말 기적적인 인연이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앞날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오늘 썰맘 소중한 사연에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